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올해 65의 나이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외아들 하나를 온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태수는 공부도 곧잘 했고 군대 마치고 취업도 잘 되어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무던하고 속 깊어 자랑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이 늘 감사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태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영숙 여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에게도 좋은 짝이 생겼구나 싶었고 그동안 고생만 했던 인생에 이제는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보는 즐거운 인생이 펼쳐지리라 기대했습니다. 처음 며느리 지은이를 봤을 때 깔끔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차분하고 공손했지만 어디까지나 예의상 그런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은은 과하게 웃지도 않았고 너무 붙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도 짧고 단정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속으로 요즘 아이들이 다 저런가 보다 생각하며 별다른 감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외동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고 처음이니까 아직 낯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식도 무탈하게 끝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는 서울 근교의 아담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지은아, 집 정리되면 한번 구경 가도 되지? 영숙 여사가 물었을 때 지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언제든 정리되면 오빠한테 말하라 할게요. 그 뒤로도 집들이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 달, 두 달 흐르는데도 소식이 없자 영숙 여사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태수야, 너희 집 좀 구경 가도 되겠니? 언제쯤 집들이를 하니? 그러자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도 아직 좀 지저분하고 좀 이따가 하자고 해. 영숙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서운함이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처가 쪽에 보낼 선물을 태수가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영숙 여사는 일부러 더 넉넉히 반찬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엄마 것도 좀 챙겨라. 혼자 사위까지 챙기려면 바쁠 텐데. 김치랑 산적도 싸놨다. 그렇게 며느리를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은이 아직 서먹할 수 있으니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늘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을 통해 반찬을 전해주곤 했는데 며느리는 늘 부담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영숙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성을 거절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잘못한 건 없으니 그냥 꾹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에 영숙 여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잘 됐구나, 태수야. 지은이는 괜찮니? 입덧은 심하지 않고. 응,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에 영숙 여사는 반찬이며 한약이며 이것저것 챙겨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쉴게요. 그렇게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손에 든 반찬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임신한 몸이니 예민할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출산 소식도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축하한다며 선물을 챙겼지만 여전히 방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세균에 약해서 아기 면역이 약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말은 늘 그랬습니다. 죄송해요로 시작해서 오지 마세요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좀 불편해해. 엄마가 나한테 말하면 내가 전달할게. 그 말을 듣고 영숙 여사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아무 일도 없었고 함부로 한 말도 없었는데 왜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곤란할까봐, 괜히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꾹꾹 참아내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저녁 무렵 영숙 여사는 집 부엌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젖은 바닥을 모르고 발을 디뎠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했고 휴대폰을 간신히 집어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이는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저장되어 있을 뿐 눌러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집에서 넘어졌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그 말에 태수는 놀란 듯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 가자. 그 순간 영숙 여사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애가 있어서 못 나왔어.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여사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며느리는 아이를 핑계로 오지도 않았고 아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영숙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자. 그동안 너무 애썼다. 더는 필요 없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단절의 문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마음에 문을 닫은 이후 시간은 잔인하게도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병 한 번, 반찬 한 번 없는 그 나날들이 그녀에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절연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정리의 과정이었다. 처음 몇 주간은 그래도 혹시나 싶어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며느리가 문자라도 하지 않을까?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따위의 말이라도 기대했지만 며느리 지은에게서 돌아오는 건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눈에 띄게 연락을 줄었지요다. 겸연쩍었을 것입니다.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나서는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겨우겨우 해왔어요. 영숙 여사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병원도 잘 다녀왔고 이젠 밥도 혼자 해먹는다. 그러나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언제나 허무했어요. 이 모든 것을 혼자 견디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지요.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여사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속에서 이미 끝난 인연이라면 행동으로도 그 정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태수야, 엄마랑 이제 전화하지 말자. 너희도 바쁠 텐데 엄마 혼자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냥 이제 엄마도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다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말한 뒤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고 노인복지관의 건강체조 수업도 듣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일상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없어져도 되는 존재들이었는지도요.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김장을 할 무렵이 되자 동네 사람들과 절인 배추를 나르고 고춧가루를 들이며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님도 같이 하셔요. 여기 양념 좀 버무려 줘요. 함께 김장을 담그던 이웃 아주머니가 외쳤고 영숙 여사는 고무장갑을 다시 끼며 양념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익혀가고 있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게 말이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지은이가 다음 달에 복직해야 해서 엄마 혹시 애 좀 봐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영숙 여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멈춘 채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던 그녀는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일은 지은이랑 얘기하자. 엄마는 애 봐주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 말에 아들은 멈칫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은이랑 통화는 좀. 그게 지은이가 아직 좀. 영숙 여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허무도 짙은 분노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태수야. 내 마누라는 자기 말은 전화로 하면서 시어머니랑 얘기는 못하겠대? 그렇게 애를 봐달라는 부탁도 너희 둘이 아니라 너 혼자 하라는 거니?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지은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예의는 여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면의 예의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워낙 성격이 소극적이라 불편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영숙 여사는 말없이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는 있어. 성격이 소극적일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지. 하지만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건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엄마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전화 한 통 안 한 거, 그것도 성격 탓이니? 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아이가 있어서 그랬어요. 저는 아기가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아기를 나한테 맡기겠다고.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지은의 맥을 짚었고 영숙 여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부탁하려니 할 말이 많겠지. 하지만 난 이제 그럴 여유가 없어. 마음도 몸도. 지은아, 어른을 무시하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쌓인 결과라는 걸 알아도.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이 봐줄 수 없다. 알아서 해라. 내 친정에도 다른 데에도 부탁해봐.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해. 그 이후 아들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우리 좀 도와줘. 애 봐줄 사람 정말 없어. 하지만 영숙 여사는 승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며느리는 복직도 하지 못하고 결국 어린이집도 자리가 안 나서 지은이 회사까지 휴직 처리됐지요. 속이 시원하지도 고소하지도 않았고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가족관계에 머물지 않겠다는 다짐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녀는 스스로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고 그 길에 며느리도 아들도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담담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덜 쓰게 되었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줄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오이 소박이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뭔가 손에 집중하는 일이 마음을 다스려준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자주 이런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태수와 며느리 지은, 그리고 그들 품에 안긴 하진이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도 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늦었지만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경계하고 너무 멀리 했어요. 그게 제 불안 때문이란 걸 뒤늦게 알았어요. 김영숙 여사는 말없이 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가 낯설지 않은 듯 방긋 웃으며 팔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왔니? 그 말에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복직 날짜가 다가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알지만 너무 이기적인 부탁인 것도 알지만 어머니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김영숙 여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하진이가 까르륵 웃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애 봐달라고 온 거네. 영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전부 제 책임이에요. 와이프 눈치만 보며 엄마 마음을 외면했어요. 지은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드리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뵐 면목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니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란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김영숙 여사는 그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으면 됐다. 그래도 내가 너희 부모라는 것 기억은 하니?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맡아봐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신지요? 아이 핑계 대지 말고 주말마다 같이 밥 먹으러 와라. 와서 얘기하고 웃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지내자. 그리고 나한테 잘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자. 그거면 돼.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해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김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을 열 준비는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영숙 여사는 처음으로 하진이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낯가림이 심하지 않았고 할머니 품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간식도 만들어주고 아기 침대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저녁 늦게 아이를 데리러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회사 복직 교육도 무사히 다녀왔어요. 하진이 착하더라. 웃음도 많고. 어머니 닮아서 그래요. 아이가 사람을 잘 알아요. 김영숙 여사는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처음으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매주 주말 세 사람은 하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첫 주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매번 소박한 밥상을 차렸고 지은은 접시를 씻으며 부엌길을 거들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없이 고기를 굽다가도 엄마 요즘 산책 잘 다니셔? 하며 물었고 지은도 틈틈이 시어머니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한 달이 흐르고 어느 주말 지은은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장 봐왔어요. 주말 식사 제가 준비해 볼게요. 김영숙 여사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 너 요리 잘하니? 아직은 배우는 중이에요. 어머니한테 많이 배워야죠. 두 사람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부엌에 둘이 선 그날 칼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하진이는 점점 자라며 할머니와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자신이 해준 이유식이 제일 맛있게 먹는 손주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 생각 중인데요. 어머니 댁 근처로 갈까 해요. 하진이도 자주 볼 수 있고 저도 이제는 어머니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김영숙 여사는 말없이 지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살아도 마음이 멀면 의미 없더라. 가까이 살면 더 자주 싸울 수도 있어. 대신 이 마음만은 지켜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 후 지은은 김영숙 여사와 함께 꽃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둘은 함께 화분을 고르고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멋쩍었던 관계가 이제는 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김영숙 여사에게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늦게서야 배운 게 많습니다. 저는 겁이 많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도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김영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겨울을 맞이하며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켠엔 손주 하진이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톰한 스웨터를 짜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내외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문 앞에 서서 장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저녁 준비할게요. 지은은 웃으며 따라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음식 맛없어도 드셔주세요. 처음 해보는 요리라서요. 김영숙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부엌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던 중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올봄에 같이 여행 가실래요? 하진이도 이제 좀 컸고 어머니랑 어디 좋은 공기 마시러 가고 싶어요. 김영숙 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든 좋지. 하진이랑 함께면 더 좋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예전처럼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김영숙 여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진심이란 시간이 덮어준 것입니다. 봄이 다가왔고 세 사람은 제주도로 2박 3일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람이 부는 해안도로를 따라 걷던 중 하진이가 할머니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 그 한마디에 김영숙 여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준 위로가 무엇보다 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진이랑 할머니는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날 밤 숙소에서 셋은 담요를 나눠 덮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여행이 끝난 후 김영숙 여사의 안방 벽에 걸렸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이후 지은은 더욱 자주 김영숙 여사를 찾았습니다. 김장을 함께 담그고 텃밭에 함께 채소를 심기도 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며느리에게 김치 맛을 전수하면서도 말했습니다. 사람 관계는 김장 같아. 한번 삐끗하면 오래가. 정성 들여야 해. 지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의 손맛과 마음 모두요. 김영숙 여사는 말없이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진이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양가 어른이 다 모였고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녀는 김영숙 여사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결혼하고 너무 많은 걸 피하고 도망쳤어요. 불편함을 이해하는 법을 몰랐고 가족을 맺는 법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딸처럼 늘 곁에 있을게요. 장내는 조용해졌고 김영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그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김영숙 여사의 집엔 더 이상 외로움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주 찾아왔고 하진이는 할머니에게 안기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텃밭에 핀 상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기다리면 언젠가 피는구나. 관계도 그렇구나. 그녀는 마당 한편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정원 다시 시작된 가족이라고 적힌 그 문장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상징했습니다. 가족은 노력으로 자라는 정원입니다. 그 안에 담긴 용서, 이해, 시간은 무엇보다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여사는 이제 그 열매를 매일 천천히 감사히 따먹고 있었습니다.